이제 2024년도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올해에는 한국 영화계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별 작품보다는 한국 영화를 둘러싼 제작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영화 시장에 관한 이슈라든지 포괄적인 부분,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한국 영화계 올해의 이슈 총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탑5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한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탑5 중에서 5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영화관의 종말, 새로운 시작. 올해 또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이죠. 에 비해서 한 60% 정도 관객수를 달성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 3년간 계속 50%에서 60%대로 관객수를 100%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영화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꼽자면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폐관한 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958년도에 개관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극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벤허가 상영되었던 극장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충무로에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없어요. 기존의 다른 이제 단관 극장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가까이에는 이제 명동에 CGV가 있고 이제 종로 쪽에 CGV가 또 있죠. 그래서 충무로에는 사실상 이제 극장이 없는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실 한국 영화계라고 하면은 대명사격으로 이제 충무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극장이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 다양성이 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극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중 영화들도 상영을 많이 했지만 독립예술 영화들도 많이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개봉했을 당시에도 그 옥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극장에서 동시 공개를 하고 싶어 해서 극장 측에도 좀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멀티플렉스 3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하게 됐죠. 봉준호 감독이 옥자를 극장에서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한극장에서 그런 대기업 멀티플렉스 3사의 좀 대안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화관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도 문을 닫는 극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CGV 제천이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닫아서 제천 시민들은 그 옆에 도시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 안에 이제 CGV가 있었는데 유스케어점이 폐점이 된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CGV에서 아이맥스관을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아이맥스를 보지 못하고 이제 다른 시나 다른 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원주극장 같은 경우도 이제 폐관을 했습니다. 대한극장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멀티플렉스 극장들도 이제 하나둘씩 폐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극장들도 있어요. 인천의 애관극장, 여기는 이제 한국 최초의 영화관 13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장 같은 경우는 좀 근현대 문화유산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폐관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이에요. 광주극장도 상당히 오래된 근대 극장이에요. 이제 100년 정도 된 극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폐관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문화 역사적으로는 사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광주극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장 간판을 아직도 손으로 그리는 유일한 극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영화관이 새로 생기기도 했어요. 성수동의 무비랜드라는 영화관입니다. 한 열에 좌석 6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극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봉작이 아니라 재개봉작들을 위주로 상영을 하고 있어요. 매달 큐레이터를 한 분씩 초청을 해서 그 큐레이터가 고른 영화들을 상영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네, 다음으로는 4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화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초청을 받지 못했다. 사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영화 산업과 직결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이라는 상징성,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평가를 받는 영화가 2년째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죠.
아시죠? 임유리 감독의 메아리라는 단편 영화가 홈영화제의 라시네프라는 섹션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라시네프 섹션은 단편 영화 경쟁 섹션이고요. 이 영화 학교 출신의 감독이 제작한 영화들을 대상으로 경합을 벌이는 그런 부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인데요. 개막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전란이라는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개막작의 상징성을 좀 고려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기존에는 한 해 동안 좀 주목할 만한 우리나라의 독립 장편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한국의 독립 영화 좀 세계 관객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개념으로 개막작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은 이미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루트가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이제 비판이 제기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넷플릭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영화제에서 아예 OTT 작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OTT 작품을 위한 섹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상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격적으로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다음으로는 서울 독립영화제 얘기입니다. 올해 역대 최다 작품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총 1,704편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돌파했다. 영화계에는 이렇게 어렵고 극장에서 개봉하는 작품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최다 출품 수를 넘어섰다. 이 부분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 대중영화 씬에서 소화되지 못한 창작 에너지들이 독립영화로 쏠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서울 독립영화제의 존재감이 올해는 더더욱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서울 독립영화제 집행 예산을 0원으로 책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흥행에 성공한 그리고 가장 관객들로부터 영화제 존재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받은 올해에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영화제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대종성 영화제가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대종상 영화제를 주최를 했었던 영화인 총연합회, 이 영화인 총연합회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대종상이 쌓아왔던 그런 헤리티지를 지켜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